한 그릇의 따뜻한 이야기 사연국밥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나는 세 자매 중 막내였다. 우리 집은 늘 빠듯했고 아버지가 병으로 먼저 가신 뒤로는 더 어려워졌다. 20살밖에 안 된 언니가 일본으로 시집을 갔다. 그 시절엔 그게 살 길이라고들 했다. 중매쟁이는 번듯한 집, 가게, 안정된 생활을 약속했다.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배를 탔다. 부두에서 손을 흔들던 언니 얼굴이 아직도 또렷하다. 꼭 편지 쓸게. 엄마, 동생 건강해야 돼. 처음 몇 년간은 편지가 왔다. 일본말이 섞인 어눌한 한국어로 언니는 하루하루를 알려왔다. 딸을 낳았다고, 이름은 사쿠라라고, 남편이 착하고 성실해서 든든하다고. 사진도 몇 장 있었다. 작은 마당, 빨래줄, 어린 사쿠라가 웃고 있는 사진. 엄마는 그 편지를 가슴에 넣고 하루 종일 방안을 오가며 울었다. 보고 싶어서 울고, 다행이라서 또 울고. 나는 엄마 옆에서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언니가 보낸 스티커 그림을 떼었다 붙였다 했다. 그때 우리 집엔 바람만 불어도 종이 냄새가 났다. 편지, 공책, 벽 달력.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언니의 이름.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지 편지가 끊겼다. 처음엔 바쁘겠지 했다. 전화도 없고 정확한 주소도 모르니 답을 물을 길이 없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다. 엄마의 머리칼은 점점 휘어졌고 내 손등에는 빨래 비누 거품이 갈라져 흰 상처가 늘었다. 동네 사람들은 잘 살면 연락이 뜸해지는 법이라고 쉽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작은 불씨가 가만히 탔다. 언니, 거기서 정말 잘 사는 거 맞지? 시간이 흘러 30해가 지나고 작년 봄이었다. 일본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유품 정리를 가족이 와서 해야 한다고. 엄마는 그때 벌써 거동이 불편하셨다. 네가 가서 잘 마무리해라. 엄마 손은 내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은 내가 아는 어떤 손보다도 따뜻했지만 조금 떨리고 있었다. 언니가 살던 동네는 조용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바다가 내다보이는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통역을 도와주던 현지분이 말하길 언니는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게 살았다고 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딸 사쿠라는 결혼해서 멀리 이사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그 말 속에는 어쩐지 침묵이 오래 묵어 있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집 안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오래 닫아둔 방 냄새. 나무 장판과 종이문에서 오랜 세월이 우러난 냄새. 그런데 그 사이로 익숙한 향이 스쳤다. 오래전 우리 집에서 쓰던 비누 냄새와 아주 비슷한 향. 나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시간이 멈춰 있었다. 언젠가를 지나 아주 오랫동안. 서랍마다 일본어로 된 서류와 영수증, 오래된 사진이 가득했다. 사진 속에서 언니는 해가 갈수록 더 말랐고 웃는 입꼬리는 여전히 곱게 올라가 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먼지를 털어가며 사진을 살폈다. 작은 마당의 장판에 햇빛이 내리는 사진, 새벽 어스름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사진, 겨울이면 창틀에 매달리던 고드름들. 그러다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앨범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해지고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지만 정성껏 붙여놓은 테이프가 군데군데 번들거렸다. 앨범을 펼치자 처음엔 평범한 풍경들이 이어졌다. 동네 축제, 등불, 어정쩡한 표정의 사쿠라. 그런데 어느 페이지부터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언니 옆에 선 남자가 사진마다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이웃인가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본 사람 같지 않았다.
눈매, 입술에 굳은 결, 손등에 솟은 혈관까지 내 눈에는 차마 낯설다고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보였다. 한국 사람 같은데? 그 생각이 생각을 물었다. 왜, 어떻게, 언제부터? 한참을 넘겨 마지막 페이지까지 갔다. 그 마지막 장에 가장 오래되고 희미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언니와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바람에 언니의 치마가 살짝 들리고 남자는 그 치마를 어색하게 눌러 잡고 있었다. 언니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해를 등지고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거기엔 낯익은 글씨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진짜 남편 경수. 펜 끝이 눌려 파고든 자국이 종이 뒤에까지 비쳤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 손끝이 먼저 떨렸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느낌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지도 앨범을 덮지도 못했다. 그 한 줄이 내 오래된 기억들을 무참히 흔들어 놓았다. 진짜 남편이라니 그럼 그동안의 결혼은 무엇이었지? 사쿠라는? 일본 남편은? 언니는 어떤 얼굴로 하루를 건넜을까? 다음 날 통역분과 함께 마을 어른을 찾아갔다. 동네에서 오래 슈퍼를 하셨다는 할머니는 나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조용했지. 할머니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가 이 동네로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판에서 일하러 온 한국 청년이 있었다고 했다. 낮에는 공장과 공사를 전전하고 밤에는 바닷가 창고에서 잠을 청하던 사람. 일본말이 서툴러 늘 웃음으로 대신하던 사람. 이름은 경수. 할머니는 발음을 굴려 캥-마이너스 수라고 불렀다. 언니와 그가 언제부터 가까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바닷바람 강한 날이면 둘이 멀찍이 떨어져 앉아 같은 방향을 오래 바라보곤 했단다. 이웃들은 모른 척했다고 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곧 살아남는 길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할머니는 짧게 덧붙였다. 나는 언니 방의 벽장을 다시 뒤졌다. 얇은 상자 하나가 가벼운 종이 소리를 내며 밀려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검은색 가죽 케이스는 갈라져 있었고 렌즈테 안쪽에 소금기 묻은 자국이 원을 그렸다. 카메라 스트랩엔 작은 종이표가 달려 있었고 거기에 K라고 적혀 있었다. 경수의 이니셜일까? 나는 스트랩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 짧은 마찰에도 긴 세월이 내 손의 코끝에 와닿았다. 서랍 가장 아래 칸에서 접지 않은 편지 뭉치가 나왔다. 봉투는 없었다. 누군가 급히 숨긴 듯 종이 모서리가 들떠 있었다. 펼치니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있었다. 오늘 바다는 조용해. 너무 추워. 손이 얼었어. 그리고 드문드문 그날 사진 꼭 찾아줄게. 한 번만 더. 편지 끝에는 이름 대신 작은 물결 표시가 있었다. 언니가 어릴 적부터 쓰던 표식이었다. 비밀 일기장 끝에 늘 그 물결을 그리던 언니. 그 물결을 오랜만에 보니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문이 덜컥 열렸다. 나는 하루 종일 앨범을 다시 넘기고 편지들을 순서대로 맞춰보았다. 몇 장의 사진은 날짜가 적혀 있었고 며칠 뒤 적힌 편지에는 같은 장소가 언급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통역분과 함께 언니 사진 속 바닷가로 향했다. 방파제 끝에 서면 바람이 정수리를 쓸고 갔다. 언니가 서 있던 자리에 나도 섰다. 파도가 오고 파도가 갔다. 아주 단순한 운동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한 모양으로 접혔다. 방파제 기둥 밑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처음엔 낙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다. 경. 옆에 수. 오래전 녹슨 못자국처럼 흐릿했지만 분명히 그 두 글자였다. 나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딱딱한 방파제에 손바닥을 대니 연분기가 손에 묻었다.
그 순간 언니가 이곳에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을지 생각했다. 누군가가 볼까봐, 누군가가 들을까봐. 들키면 안 되는 사랑이란 매 순간이 불안의 경계 위에 있지 않은가. 숨을 죽이며 걸어야 하는 길, 그러나 또 다시 향하게 되는 길. 언니는 그 길을 얼마나 오래 걸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길모퉁이 작은 신사를 지나쳤다. 풍경 소리가 땡 하고 울렸다. 언니가 일본으로 떠나던 날 부두에서 들리던 배 기적 소리가 같이 겹쳤다. 그때 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게 되니까. 울면 가야 할 발걸음이 흔들릴 테니까. 나는 골목 모서리에서 잠깐 멈춰섰다. 발밑에 자갈이 굴러갔다. 그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보랏빛으로 스며들었다. 언니의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자잘한 그림자들이 방바닥에 가득했다. 나는 낮에 꺼내놓은 것들을 다시 차곡차곡 제자리에 놓았다. 앨범은 가장 안쪽 서랍에, 편지들은 붉은 끈으로 묶어 상자에, 카메라는 가죽 케이스를 덮어 벽장 윗칸에 올려두었다. 어쩐지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건 누군가의 젊은 날이, 누군가의 떨림과 숨죽임이, 누군가의 사랑과 두려움이 겹겹이 스며든 물건들이었으니까. 잠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었다. 바다를 등지고 있는 경수,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며 웃는 언니. 언니의 눈꼬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나왔어. 나 이제 다 알아. 입술 끝이 저절로 떨렸다. 그 말을 오래 품고 있었던 것처럼 내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종이문이 아주 작게 떨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청을 찾아가 유품 처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무원은 친절했고 서류는 차분히 진행되었다.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잠깐 멈췄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 그 툭 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언니의 어떤 시간이 그 소리와 함께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아서였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작은 숨을 한번 들이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언니, 이제 집에 가자.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한국에서 챙겨온 엄마의 작은 스웨터를 꺼내 무릎에 올려두었다. 엄마가 직접 뜬 건 아니지만 엄마 냄새가 밴 스웨터였다. 그 위에 앨범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시 가죽 케이스 속 카메라를 올렸다. 손바닥으로 그 위를 천천히 쓸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남겨진 것들을 다정히 만지는 일과 비슷하다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언니가 타고 떠났던 배와 내가 타고 돌아가는 비행기는 하늘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같은 길을 건넌다. 서로 다른 계절과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마음으로 오고 간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하면 엄마에게 뭐부터 말해야 할까? 언니 잘 살았대요. 라고 먼저 말할까? 아니면 언니 외롭지 않았대요. 라고 말할까? 나는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어느새 나도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작은 빛이 스며 있는 것 같았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이제는 조용히 흘러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빛. 공항에 내려서 바람을 마주하니 일본에서 묵었던 그 낡은 방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다. 짐수레 위엔 언니의 앨범과 카메라, 편지 상자 하나뿐이었다. 비행기 짐칸에서 나오자 종이 상자는 살짝 찢겨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그걸 꼭 껴안았다. 누군가 내 품에서 한숨 쉬고 있는 것 같았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간판들이 흘러갔다. 밤인데도 거리마다 빛이 과했다. 일본의 조용한 골목과는 다른 소란한 빛.
그 밝음 속에서 이상하게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제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언니 편히 갔어. 그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까? 집에 들어가니 엄마는 거실 조명 밑에서 담요를 덮고 계셨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순해져 있었다. 왔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다. 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내려놓고 말없이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거칠어진 손. 엄마는 상자 위를 한참 쓰다듬더니 작게 물었다. 거기 좋은 곳이었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용하고 깨끗했어. 언니 좋은 사람들 곁에 있었어.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다. 엄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럼 됐지 뭐. 그날 밤 나는 엄마 곁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엄마는 돋보기를 끼고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이게 사쿠라구나. 얘가 그 딸이네. 응, 지금은 결혼해서 멀리 살대. 그래, 그럼 좋지.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엄마는 사진 한 장을 오래 보다가 손끝으로 언니 얼굴을 살짝 쓸었다. 저 눈매 봐라. 딱 우리 엄마 닮았지.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빛을 받았다. 엄마는 고개를 기울였다. 이건 뭐냐? 나는 대답을 못했다. 내 진짜 남편 경수. 그 한 줄을 엄마가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움찔했다. 엄마의 손이 떨렸다. 경수. 그 이름을 되뇌는 엄마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흔들렸다. 우리 사촌 경수 말이냐? 그 아버지 돌아가신 뒤 일본으로 갔다는 그 경수.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세상에.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애들이 그때 동갑이었지. 어릴 때부터 둘이 친했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경수도 떠났는데.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가 그 사람을 만났구나.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동네까지 찾아간 거야?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던 것 같아. 사진마다 같이 있었어.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오래 사랑했던 건 확실해.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세상에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일을. 말끝이 희미하게 흩어졌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날 밤 엄마는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 내가 물 한 잔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왔을 때 엄마는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경수야, 그 애 데리고 간 거냐? 나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엄마가 그렇게 부르던 건 처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언니 유품을 정리해 작은 서랍장 안에 모아두었다. 그런데 편지 더미 속에서 작은 메모가 한 장 떨어졌다. 언니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사쿠라가 다 크면 한국에 가라. 내 동생을 찾아가라. 그리고 밑에는 영문으로 My sister in Korea address unknown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한 줄을 손끝으로 짚었다. 언니는 언젠가 자신의 딸이 우리를 찾아오길 바랐던 거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날 바로 사쿠라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다. 영사관을 통해 주소를 확인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쉽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통역분이 메일 하나를 보내왔다. 사쿠라 씨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메일 끝에는 짧은 주소가 붙어 있었다. 야후, 코, JP.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썼다. 안녕, 나는 너희 엄마의 동생이야. 일본에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했어. 너에게 전해줄 게 있어. 보내기를 누르자 심장이 뛰었다. 하루, 이틀, 사흘. 답이 없었다. 넷째 날 밤 메일함에 불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입니다. 엄마가 한국에 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어릴 적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게 당신인가요?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화면이 두 겹으로 보였다. 나는 바로 답장을 썼다. 그래, 나야. 내 엄마의 막내 동생. 내 엄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그리고 많이 그리워했단다. 그날 밤 메일이 몇 번이나 오갔다. 사쿠라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학교에서 조금 배웠다고 했다. 이모라는 단어를 자꾸 입에 올렸다. 이모, 엄마 사진 더 있어요? 이모, 엄마 노래 잘했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들의 피가 통하는 느낌이었다. 사쿠라는 엄마가 자신에게 자주 한국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다. 고향의 비 냄새, 집 앞 개울물 소리, 어릴 적 언니들과 같이 먹던 보리밥 얘기까지. 그런데 언니는 마지막엔 늘 이렇게 덧붙였다고 했다. 나 죽으면 내 딸은 꼭 한국을 가야 한다. 사쿠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며칠 후 사쿠라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다. 화면 속 사쿠라는 엄마를 닮았다. 눈매, 입술, 웃을 때 코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까지. 이모. 그 한마디에 나는 울음이 터졌다. 사쿠라도 울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우린 한참을 그렇게 서로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사쿠라와 다시 통화하면서 경수 이야기를 꺼냈다. 너 엄마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알지? 사쿠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아빠 얘긴 별로 안 했어요. 어릴 적 사진 몇 장만 봤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보냈다. 사쿠라는 한참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 남자 한국 사람이죠? 그래.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사쿠라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왜 가끔 밤에 창밖을 봤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사쿠라와 매일 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중 하나에는 언니가 사쿠라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햇빛이 강한 여름날 언니는 양산을 들고 있었고 사쿠라는 그 그늘 아래에서 눈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속이 먹먹했다. 그 그늘 안에는 경수의 그림자도 있었을까? 언니는 그늘을 만들 줄 알던 사람이었다. 누군가에게 쉬어가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사쿠라는 결국 한국에 오기로 했다. 엄마가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입을 다문 채 한참을 있더니 작게 웃었다. 그래야지. 그애도 이 땅 한번 밟아야지. 나는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언니 사진을 거실에 걸고 꽃을 갈았다. 가만히 그 사진을 보니 언니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겠네. 사쿠라가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엔 봄비가 내렸다. 이른 새벽부터 하늘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입국 게이트 앞에서 세쿠라가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밀려나오고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내 귀에는 오직 그 이름만 맴돌았다. 사쿠라, 사쿠라. 잠시 후 검은 캐리어를 끄는 여자가 보였다. 작은 체구의 긴 머리를 묶은 모습.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이모. 나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다. 말 한마디 전에 눈물이 먼저 터졌다. 그녀도 웃으며 울었다. 서로 말은 서툴었지만 안아보니 말보다 따뜻했다. 그 품에서 오래전 언니의 체온이 느껴졌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에 스치는 한글 간판들을 사쿠라는 신기한 듯 바라봤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길에 한글이 가득하다고.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내 엄마가 그 글자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사쿠라는 창문에 이슬이 맺히자 손가락으로 엄마라고 썼다. 그 글자가 빛에 젖어 번지듯 흔들렸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거실 문 앞까지 나와 계셨다. 사쿠라야. 엄마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울음을 참지 못했다. 사쿠라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세 세대의 눈물이 동시에 쏟아졌다. 엄마는 사쿠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우리 언니랑 똑같네. 눈이 꼭 같아. 사쿠라는 엄마 손등에 얼굴을 비볐다. 엄마 손 같아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한순간 멈췄다. 며칠 동안 우리는 언니 이야기를 나눴다. 사쿠라는 엄마가 남긴 앨범을 보고 싶어 했다. 나는 조심스레 서랍에서 꺼내와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사쿠라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때 엄마 나 안고 있네요. 이건 우리 집 정원이에요. 하면서 웃었다. 그러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손이 멈췄다. 사진 뒷면의 글씨를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모, 이 사람이 경수 아저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사쿠라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그 사람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밤마다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늘 슬펐어요. 나는 그 노래가 어떤 곡인지 물었다. 사쿠라는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렸다. 짧고 단조로운 일본 민요였는데 가사 중간에 하늘이란 단어가 자주 나왔다. 그 순간 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한 줄이 떠올랐다. 하늘이 닿는 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과 그 노래가 같은 하늘 아래 이어져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경수의 흔적을 찾기로 했다. 엄마의 기억을 더듬어 경수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 서울에서 3시간쯤 떨어진 강원도 작은 마을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불었다. 언덕길 끝에 오래된 집이 있었다. 문 앞에는 낡은 우체통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로 정경수라고 적혀 있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이웃 노인에게 물으니 그 집 아들은 오래전에 일본 갔다더라. 그래서 소식 끊겼어. 그 말에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경수의 아들이라면 혹시 언니와의 인연이 더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여권 사본,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그녀를 만났다. 바다 냄새가 났다. 그녀는 내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그 밑에는 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글씨를 읽으며 숨이 멎는 듯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기록하며 살았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남겼다. 사쿠라는 일기장을 조심히 품에 넣었다. 이건 엄마에게 남겨진 마지막 편지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절벽 아래 작은 바다로 갔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거칠게 부딪혔다. 사쿠라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 카메라 아저씨 거죠? 응, 내 엄마가 평생 간직했던 거야. 사쿠라는 카메라를 하늘로 향했다. 이모, 엄마가 여기에 찍혔던 풍경을 이제 제가 찍을게요.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바람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다. 그 순간 나는 언니가 웃는 얼굴로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사쿠라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공항에서 포옹을 하며 그녀가 말했다. 이모, 엄마 이야기 꼭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이 몰랐던 그 사랑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꼭 그럴게. 사쿠라는 웃으며 비행기 게이트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언니와 너무 닮아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나는 언니의 앨범을 다시 꺼냈다.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다. 사진 뒷면의 그 문장 밑에 조그만 글씨가 한 줄 더 새겨져 있었다.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햇빛의 발에 희미했던 글씨. 그리고 내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조용했는지 느껴졌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야 했던 그 시절, 언니는 끝내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완성했다. 나는 그 앨범을 덮고 불을 끄지 않았다. 방 안에는 사진 속 바다의 색이 남아 있었다. 잔잔하고 슬프고 그러나 따뜻했다. 그 밤 창밖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마치 누군가의 신호처럼 깜빡였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언니, 이제 괜찮지? 다음 날 나는 언니의 사진을 엄마 방 벽에 걸었다. 엄마는 그걸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다들 제자리로 갔구나. 그 말이 참 고마웠다. 시간이 더 흘러 나는 여전히 그 앨범을 꺼내본다. 사진 속 언니는 언제나 웃고 있다. 그 웃음은 이제 나에게 슬픔이 아니라 위로로 남아있다. 그녀의 사랑이, 그 바다가, 그 하늘이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괜찮아. 우리 잘 살았잖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남겨주세요. 사연국밥이었습니다.